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인 양천구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을 살펴봤는데요. 기대감도 높지만 해결할 과제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리 지역의 정비 사업 현장들을 돌아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양천구에는 현재 목동 아파트 포함 총 22개 지역이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또 모아타운 등 39곳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모아타운, 공공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안전진단 통과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죠.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크게 보면 계획과 실행, 완료 단계 등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목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신월 1동의 경우는 관리지역으로 좀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신월 7동 재개발 사업도 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이제 진행될 상황인데요. 이제 자세하게 좀 표시를 해보면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모두 계획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요. 조합 설립이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및 철거 등 다양한 또 굵직한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각 단계별로 주민 동의와 또 심의 절차 등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요.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는 건데 이 내용은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조합 내부의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조합과 지자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한번 걸리면 3년, 5년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절차를 단순화시켜줘도 내부 갈등이라든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듣다 보니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정비 사업장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비용도 늘었고 심지어 원자재 값도 상승해서 전체적인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조합 내부 또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은평구 대조 1구역의 경우 조합 내분으로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표준공사 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사는 조합의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계약 체결 전에 밝혀야 하고요. 또 물가 상승 등으로 이제 공사비가 오를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갈등 예방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세입자 보상 대책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양천에서는 일단 신월 1동, 3동, 목 4동 등 총 3곳이 모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입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사업과 달라서 이제 세입자 손실보장 대책 마련의 의무가 없는데요. 2년 전에 서울시가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이주비 등을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던가 이런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 또한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문가 인터뷰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 대책이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세입자도 엄연히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유권 자체를 전혀 무시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거고. 네, 말씀대로 세입자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과제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대중교통도 좀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대장 홍대선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목동선 등 경전철도 들어서야 한다라는 주민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올해 예타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광희의 5호선 연장 노선 중재안 발표와 국토부의 GTX 노선안 확정 소식으로 지역 부동산에 다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양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 연결됩니다. 지회장님, 최근 김포와 검단에 철도 관련 큰 소식들이 잇따랐는데요. 매물 관련 문의도 좀 늘었나요? 네, 지난 1월 19일 5호선 연장 발표로 인해서 역사가 생길 것으로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의와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래도 소량 이루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GTX 경우에는 김포 지역보다는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기 때문에 또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버스 전용 차로제라든지 버스 지하철 증차 등의 대책들은 투자 의욕이나 거주 목적의 매수세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문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역사가 생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단지가 수혜를 볼지에 대한 문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포의 집값이 올랐다는 보도도 뒤따랐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최근 매물 가격 변동에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상승장의 경우에는 보통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낮은 매물대 물량이 먼저 소화되고 점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의 시장은 금매 위주의 이제 소량만 거래되고 있고 박스권을 뚫는 유의미한 상승 기류는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평년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매, 전월세 모두 조용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2022년에서 23년 1년 동안 김포 지역 부동산 거래는 그동안 어떤 변화를 보였나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는 22년 말까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23년 초 특례보금자리 대출 시행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늘었고요. 조금씩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3년 하반기부터 24년 현재까지는 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역전세 때문에 수도권 전세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김포 지역의 전월세 거래량은 어떤가요? 현재 전월세 가격이 이제 대폭 상승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아마 가장 큰 이유로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현재 거주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욕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매매든 전세든 대출 비중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준보다 낮춰서 가는 형태는 자주 보이고 있어요. 역전세의 경우에는 김포 한강 신도시는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한 60% 선에서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에도 깡통 전세가 되는 역전세의 폐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세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만기 시 전세금 반환에 애를 먹던 임대인들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2년 중반부터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아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역전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신 김포시 지회장이었습니다. (27일부터) 서울시의 할인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첫날 7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오전 4시부터 이용이 시작된 기후동행카드는 첫날 7만 1,000명이 버스와 지하철을 22만 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 따릉이 이용자는 3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지금까지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합쳐 20만 장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민 불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통계청의 신주택 보급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98%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통상 100을 넘겨야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에 여유가 있다고 구분되는데요. 경기 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18년 101%, 2019년 101.5%, 2020년 100.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주택 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 지역의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 쉼터와 공용 주차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도는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와 보수, 안전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철거 시에는 마을 쉼터와 공용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보수 시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는 우선 올해 30호의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8일 경남 사천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위층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며 불면이 있었던 50대 남성.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그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다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센터를 운영해 이웃 간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있는데 운영 3년 만에 민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최근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지난해 체결한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도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 자금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자금 지원보다 이자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인데요. 인천시가 이자 0.75%를 균등 지원하고 NH농협은행이 대출금리 약 1에서 1.5%포인트 특별 우대에서 0.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이면서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으로 자금 지원 한도액은 최근 결산 매출액이 3분의 1이며 10억 원에서 우대 지원 항목별로 최대 100억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